여러분, 숫자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6,500조 원. 대한민국의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 총부채입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3월 27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508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코스피는 한 달 사이에 6,000선에서 5,400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제2의 IMF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추적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전쟁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빠른 종전을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어제도 양측은 폭격과 보복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82 공수사단 1000명 이상이 중동에 추가 투입됐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해협의 폭은 고작 3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해상 원유의 약 30%가 이 좁은 물길을 통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 석유의 95%가 바로 이 해협을 지나야만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결제하는 선박은 막고 위안화로 결제하는 중국 선박은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통행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겠다고 했지만 이 해협은 너무 좁고 이란 영해에 걸쳐 있어서 군함 호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 수준이었던 브렌트유가 지금은 110달러를 넘겼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약 57% 올랐습니다. WTI 기준으로도 9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 충격이라는 경제학 개념이 등장합니다. 공급 충격이란 원자재나 에너지의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정확히 이겁니다. 그리고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은 한국 등과 맺은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주요 LNG 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석유만 문제가 아닙니다. 천연가스까지 위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 전달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공장 생산 비용이 오릅니다. 생산 비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이것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경제 전체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죠. 고임금, 고물가, 고유가. 이제 삼고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값 폭등이 우리 환율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GDP 대비 약 87%입니다. OECD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미국의 35%, 일본의 55%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석유를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전쟁 직전 약 1,430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1,508원까지 올랐습니다. 약 78원이 상승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5.5%입니다. 보통 환율이 5% 이상 급등하면 위기 신호로 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전쟁과 유가만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유가도 내려갈 테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내부에 이미 쌓여있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전쟁이 그 약점을 한꺼번에 드러나게 만든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공식적으로 GDP 대비 약 50%입니다. 정부는 이 숫자를 내세우며 재정이 건전하다고 말합니다. IMF는 국가 부채가 60%를 넘으면 위기라고 경고합니다. 50%면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광해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81%입니다. 순수 국가 채무의 3배가 넘습니다.
거기에 개인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총부채가 6,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약 250%입니다. 정부 부채 1,250조 원, 가계 부채 2,342조 원, 기업 부채 2,907조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 부채가 9.8%나 늘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게 바로 정부 빚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정적자라는 개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재정적자란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가정으로 치면 월급보다 생활비가 더 많아서 매달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정확히 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는다고 해봅시다. 리터당 1,800원을 지불합니다. 이 1,800원이 어디로 가는지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원유 수입 원가입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110달러를 원화로 환산하고 정제 비용까지 포함하면 리터당 약 1,020원이 원유값과 정제비로 빠집니다. 벌써 57%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세금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리터당 약 520원이 세금입니다. 29%가 정부로 갑니다. 그 다음 유통 마진입니다. 정유사 마진과 주유소 마진을 합치면 약 160원입니다. 9%입니다. 나머지 물류비와 기타 비용으로 약 100원이 빠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1,800원을 내면 1,020원은 중동 산유국으로, 520원은 정부 세금으로, 160원은 정유사와 주유소로, 100원은 물류비로 사라집니다. 주유소 사장님 손에 남는 순이익은 리터당 약 30원에서 50원 수준입니다. 1,800원짜리 기름을 팔아서 남는 건 고작 30원에서 50원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오르면 원유값 비중은 더 커지고 주유소 마진은 더 줄어듭니다. 결국 오른 기름값의 대부분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에 남는 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역 적자의 구조입니다. 무역 적자란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수입에 쓰는 달러가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달러가 빠져나가고 달러가 빠져나갈수록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를수록 수입 비용이 또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네 번째 단서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전쟁 추경 25조 원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추경이란 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짜놓은 예산 외에 긴급하게 추가로 돈을 푸는 겁니다. 3월 3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4월 초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이 명목입니다. 물론 어려운 국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얼마 전 울진에서 호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들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에 찾아가는 복지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과 규모입니다. 광해 국가부채가 GDP 대비 181%를 넘고 총부채가 250%를 넘는 상황에서 25조 원을 더 풀면 어떻게 될까요? 6월 3일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누구나 현금 지원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빚으로 나눠주는 돈은 결국 미래의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정승수라는 경제학 개념이 나옵니다. 재정승수란 정부가 1원을 쓰면 경제 전체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생기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승수 효과가 낮습니다. 이미 돈이 돌고 있으니까요. 경기가 나쁠 때는 승수 효과가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돈을 풀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추가 지출 확대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광의통화 M2 비율이 153.8%입니다. 미국은 71.4%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2.2배나 많은 돈을 풀었다는 뜻입니다. 2026년 시중 통화량은 4,565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도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는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달러 수요 급증, 과도한 통화량, 늘어나는 국가 부채,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었어도 환율은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네 가지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이 유독 심각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해외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약 25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 국제 결제 통화입니다. 전 세계 외환 거래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입니다. 반면 우리 원화는요, 세계 42위입니다. 사실상 국제 결제에서 비중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부채 비율은 비슷한데 통화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본이 빚을 져도 엔화가 바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축통화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자국 통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면 위기 때 방어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죠. 미국은 더합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도 GDP 대비 120%가 넘습니다. 그런데 미 달러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58%를 차지하는 기축통화입니다. 전쟁이 나면 오히려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안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니까 금값은 출렁이는데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방어막은 뭐냐? 외환 보유고입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259억 달러입니다.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얼핏 많아 보이죠? 그런데 지난해 연간 수입액 약 6,320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8개월치밖에 안 됩니다. 대만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73%인데 한국은 22%입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없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두 나라 중앙은행이 필요할 때 서로 자국 통화를 맞바꿀 수 있는 협정입니다. 쉽게 말해 달러가 부족할 때 미국에서 빌려올 수 있는 비상 통로입니다. 2020년에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됐었는데 이미 종료됐습니다. 현재 한국은 약 1,482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중국, 일본, 스위스 등 10개국과 맺고 있지만 미국과는 없습니다. 위기 때 가장 필요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더 안전해야 할 것 같죠? 한국은 GDP 대비 국가 채무가 50%인데 미국은 120%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란 전쟁이 터진 후 한 달간 코스피는 약 10% 하락했습니다. 6,000선에서 5,4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약 5% 하락에 그쳤습니다. 나스닥도 7% 정도입니다. 빚이 더 많은 나라의 주식이 오히려 덜 빠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축통화의 힘 때문입니다. 위기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은 달러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미국 자산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원화 자산은 환율 하락까지 겹쳐서 이중으로 맞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환율 1,900원까지 간다는 전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원달러 환율의 장기 추세를 보면 1960년 200원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통계적으로 결정계수, R스퀘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약 0.86입니다. 쉽게 말해 86% 확률로 환율이 장기적으로 오르는 추세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조정은 있지만 큰 방향은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물론 환율이 내일 당장 1,900원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쟁이 한 달 안에 종결되면 일시적으로 환율은 조정을 받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한 달 연기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협상 여유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래 한 달 안에 끝나려고 했지만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약 8천만 명입니다. 두바이와 카타르가 이미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황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는 150달러까지 갈 수 있고 환율은 1,6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1,500원에서 1,60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1,700, 1,800, 심지어 1,900까지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산을 원화로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반 자산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환율이 1,400원일 때 이 아파트의 달러 가치는 약 21만 4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같은 3억 원 아파트의 달러 가치는 2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원화 가격은 그대로인데 국제적으로 보면 자산 가치가 깎인 겁니다. 환율이 1,800원까지 가면요. 16만 7천 달러입니다. 같은 집인데 달러 기준으로 22%가 증발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화 가치 하락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때 원화로만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매력이 줄어드는 위험을 말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 생활비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달러 기반 자산으로 분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달러 기반 자산이란 꼭 달러 현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S&P 500 지수 추종 ETF, 나스닥 100 추종 ETF인 QQQ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주식도 전쟁 때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6,400선까지 내려왔고 나스닥도 21,00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항상 위기를 이겨내고 회복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떨어졌다가 더 높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우리 코스피를 보십시오. 2021년 3,200선을 찍은 뒤로 몇 년간 2,400에서 2,500선을 맴돌다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겨우 6,000선을 돌파했는데 전쟁 한 달 만에 5,4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한국 증시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죠. 같은 실적을 내는 기업인데도 한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환율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에서 유입된 것보다 유출이 2배에서 5배나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입니다. 세계 60위, 개국 중에서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국가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이미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가까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고 소비는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기업 매출이 줄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입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이란 과도한 빚이 경제 전체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학 졸업자 취업률도 이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이 6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일반 대학만 보면 62.8%입니다. 졸업생 10명 중 거의 4명은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도 문제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 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입니다. OECD 평균 21.9%보다 3%포인트나 높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최대 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세금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 유출이 유입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국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니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으니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니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니 외국인이 떠나고 외국인이 떠나니 환율이 또 오릅니다. 이것이 복합 위기의 구조입니다. 한 가지 충격이 연쇄적으로 다른 충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전쟁의 향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란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매우 간절히 협상을 원한다고 발언한 것은 긍정적 신호입니다. 전쟁이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면 브렌트유는 80달러 선으로 환율은 1450원선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석 달 이상 장기화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가가 150달러를 넘기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환율 1700원대는 현실이 됩니다. 외환 위기 가능성을 30%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시급합니다. 달러 유동성 확보가 가장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체결 자체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만으로도 환율을 50원에서 100원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선거용 보편 지급은 자제해야 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지금 재정 여력을 아껴야 진짜 위기 때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수입 다변화입니다. 중동 의존도 70%는 너무 높습니다. 미국 셰일오일, 캐나다 오일, 샌드, 호주 LNG 등으로 수입선을 분산해야 합니다. 원전 확대도 중장기적 대안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 기반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책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 ETF, 미국 국채, 달러 예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 하룻밤에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할 매수로 천천히 비중을 늘려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미국 증시도 빠져 있을 때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화 자산 100%로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환율이 장기적으로 86% 확률로 우상향한다면 원화의 구매력은 반대로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니까요.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부채 6,500조 원, GDP의 2.5배, 원달러 환율 1,508원, 17년 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110달러, 한 달 만에 57% 폭등, 한미 통화스와프 부재, 가계부채 비율 세계 2위. 이것이 2026년 3월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입니다. 제2의 IMF가 정말 올 것이냐? 현재로서는 IMF 수준까지 갈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 4,259억 달러가 있고 무역 수지도 반도체 수출 호조 덕에 아직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1997년 IMF 때도 불과 두세 달 전까지 아무도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항상 안심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환율인지, 유가인지, 국가부채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전쟁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집값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